앉으시고. 원장님이 힘내시라고 바카스 주셨어요. 네, 네. 제가 준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장님 주셨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제가 힘내면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을 안 내기 위해서 일찍 끝내기 위해서 안 먹었어요. 잘했죠? 자, 이제 17번 문제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이런 식의 표현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어차피 문제에서는 종전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종전에 비해서 균형 거리량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개를 물어봐. 근데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 요놈에 의해서 무조건 거리량은 고정이고 가격은 그 뒤에 있는 상황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요놈에 의해서 무조건 가격은 고정이고 거리량이 변하는 그 뒤에 있는 거 가지고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단순하게 생기면 하면 이제 금방 풀 수 있어요. 어디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수직. 이거 수요가 감소한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있잖아요. 요놈에 의해서 양 고정이죠. 양은 여기서 끝났고요. 가격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돼. 수요가 안 살려고 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양 고정이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번은 균형 가격이 상승 하락해야 되는 건 맞고, 균형 거리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거리량은 불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다음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래요. 이때 수요가 증가한대. 자, 2번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15번도 제일 시험에 잘 나온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2번과 15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소리인데 15번도 똑같아. 지금 2번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났대. 자, 요 2번 지문 15번이 가장 시험에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왜 그럴까? 잘 모르니까 맞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인데, 양 고정인데 자꾸 인간의 수요 욕구는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막 가격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2번 지문, 15번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2번 보니까 공급량 불변이죠? 양 고정이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거 맞는데 양 고정인데 양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다음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리량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격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대. 자,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읽어. 가격 불변이죠? 수요량 증가니까 양 증가죠?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리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틀렸죠?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수평인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수평이니까 가격 고정,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량 증가니까 양은 증가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6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한답니다. 수직은 양 고정이죠? 균형 거리량 고정이고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리량은 불변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7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수평인 경우, 인 경우에는 가격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거리량 증가. 근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맞았다? 5번이 맞았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종전보다 수요가 함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15번이 아마 17회 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한 문제짜리여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한 문제였으나 요즘에는 이런 게 아니고 17번 같이 문제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일일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은 무조건 뭐 고정? 양 고정. 가격은 다른 놈 옆에 있는 놈 가지고 이야기해라. 수평은 무조건 뭐 고정? 가격 고정. 균형 거리량이 변하는 옆에 있는 놈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야지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다음 18번. 어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너무 기다렸죠,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식사 시간은 1시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예. 1시 30분 정도 하셔가지고 2시 반 정도까지 식사하시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왜 아쉬워요? 그러면 한 3시간 먹고 올래요? 자, 이제 18번은 보면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0원일 때 수유량이 100제곱미터에 있어요. 근데 임대료가 2,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수유량은 50으로 감소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시험은 두 개를 다 물어보진 않고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뭐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구하시오, 아니면 중간 값을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는 사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게 사실 있긴 해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곡선상에서 요점을 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대. 그러면 똑같은 곡선인데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과 요걸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값이 역수가 나와버려요.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구해라 이라고 주든지, 아니면 중간 값을 기준으로 구해라라고 뭐 이런 조건이 있긴 있는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기억, 최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럼 최초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그럼 최초에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1,000원이죠. 최초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기준으로 2,000원이 됐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1,000원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죠. 다음에 최초 양이 100개였어요. 100개를 기준으로 50개가 됐다는 것은 50개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면 돼. 그러면 1,000원분의 1,000원은 1이잖아요. 약분하면 100분의 50은 0.5죠. 그러니까 0.5네. 1보다 커요, 작아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니은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그냥 똑같아. 아까처럼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인데, 자 이제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시킨 대로 하면 돼. 아까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가격도 요 중간값, 양도 중간값만 넣고 나머지 풀이 과정 아까랑 똑같아요. 해볼게요. 1,000원과 2,000원의 중간값은 1,500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 전체의 변화는 1,000원 맞죠?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이렇게. 다음 100개하고 50개의 중간값은, 헷갈리면 100 더하기 50 이꼴 나누기 2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75가 나올 겁니다. 75. 자, 그리고 100개하고 50개 사이는 50개죠? 그러니까 아까 요거랑 똑같아요. 기준만 달라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약분 잘 하시는 분은 이거 3분의 2네, 이것도 3분의 2네, 1이네 라고 하겠지만, 안 되면 계산기 누르면 돼. 계산기로 50 나누기 75를 쳐보면, 한번 쳐봐요. 0. 알아서 쳐봐. 난 모르겠어. 빨리 꺼내요. 나는 지금 마지막 한 사람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주고 있잖아. 지금 배려. 0.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또 1000 나누기 1500 쳐보면 똑같이 0.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것은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 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기억을 몇 번 더 물어봤고 니은 한 번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니은을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니은을. 그래서 아무튼 니은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제 19번, 20번을 보는데, 자 이제 19번. 우리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것을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불러주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것을 소득 탄력성이다라고 해요. 어느 상황 하나만 놓고 물어보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19번 문제, 20번 문제는 상황 두 개를 동시에 제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먼저 19번 문제는 쉽거든요. 해볼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2와 1.5이다. 그랬을 때 A 부동산 가격이 3%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하는 경우
A 부동산 수요량 전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한번 써볼까요? A의 가격 탄력성은 2고 A의 소득 탄력성은 1.5다. 그리고 A의 가격이 어디야? 3%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한다면 종전에 비해서 총 수요량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자, 우리 가중평균 계속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지금 여러 개의 숫자 상황을 주고 하나의 값을 끄집어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서로 관련성 있는 것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서 끄집어내서 합치면 돼요. 가격은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끼리, 소득은 소득과 관련된 내용들끼리 정리해서 여기서 나온 값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봐봐. 가격만 넣고. 예. 가격 탄력성 2라고 그랬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증가하는데 3%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요량은 비싸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근데 탄력성이 얼마래? 2. 2라는 것은 분수에서 2라는 것은 분자가 분모의 2배다 이거죠. 그러면 가격이 3% 인상되니까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해야 돼? 2배니까 6%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보니까 수요량은 종전보다 6이 감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고요. 이제 소득만 다시 계산해야 돼. 소득만 다시. 소득이 5% 증가한대요. 그러면 수요량은 Y만큼 증가해 감소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1.5래. 1.5. 그러면 분자가 분모의 1.5배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맞죠? 7.5가 증가하는 겁니까? 7.5가 더 커졌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수요량은 6이 줄어들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7.5가 늘어나니까 두 개를 그냥 합치면 전체적인 수요량은 종전보다 1.5가 커졌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19번은 할 만하죠. 통상 19번까지가 통상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문제인데 20번 문제도 풀이 과정은 비슷한데요. 19번은 무난한데 20번은 난이도 상급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20번 문제를 다시 볼 건데요. 수요의 임대료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임대료 가격 탄력성은 0.5고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8이다. 근데 임대료 가격이 10%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 수요량은 종전보다 3%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은 종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는가 읽어봐도 잠깐 감이 좀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는 풀이 과정은 비슷한데 난이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 무조건 가격 먼저 정리해. 가격 먼저. 그러면 가격이 10%가 비싸지는 거죠. 근데 수요량은 그러면 X만큼 줄어야 되지 않나요? 비싸니까 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탄력성이 0.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얘의 절반만큼 변한대. 그러면 X가 얼마예요? 5가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종전보다 5%가 줄어야 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5%가 줄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소득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수요량이 3%가 늘어나야 돼. 그러면 아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몇 %가? 8%가 늘어나줘야지만이 비싸짐에 따라서 수요량 5개 줄어든 거 캅하고도 전체적인 수요량이 3개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8%가 늘어나야 돼. 그러면 또 가보자. 수탄력성. 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량은 8%가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득이 Y만큼 늘어난대. 근데 그 탄력성이 0.8이래. 그러면 소득이 도대체 얼마만큼 늘어나야지 0.8을 고려했을 때 수요량이 8이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소득은 10%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지금 감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저 문제하고 풀어가는 스타일은 비슷한데요.
그냥 아까 그 문제는 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영향을 합치면 얼마냐? 그건 금방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난이도가 완전히 높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얘는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시되 한번 해보는데 진짜 헷갈린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질문 한번 하러 오세요. 그래 놓고 헷갈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우리 시험 있잖아요. 40문제를 다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야. 어차피 그 엊그저께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기 학교생들 동문회 체육대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지고 인사만 하고 왔는데 거기 보면 제가 대충 알아요. 어떤 학생은 학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 어떤 학생은 못했던 학생. 가봤더니 딱 60점 맞고 합격한 학생도 있대. 근데 전혀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밝은 모습으로 놀고 있더라고. 근데 알아. 나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너는 공부 잘했지 못했지 다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합격생들이고 다 부동산 하고 있고 다 잘 살아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날 때 합격증을 손에 쥐냐 안 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성적 그 따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 잡으려고 간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응? 그래서 40문제 중에 16개 틀려도 되는 게 우리 시험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자기 그릇에 맞는 만큼만 채우려고 해야 되지 자기 그릇이 이만큼인데 남들 더 많이 채운다고 해서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유사한 답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문제는 좀 어렵다. 어렵죠? 예, 그래. 근데 만약에 학원 다니다가 어떤 학생이 좀 꼴보기 싫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바로 그 학생이 이제 재수생 돼버리니까. 예? 예. 자, 아무튼 20번은 목숨 걸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21번 유용과 수익 부동산 투자.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유용과 수익이 나오는데 21번은 지문 자체가 좀 수월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온 지문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일단 볼 텐데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부동산 금융에서 나온 문제들이 중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일단 1번 틀린 거.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맞아 틀려? 아니죠. 아니죠. 저기 고정금리는 좀 이따 오후에도 하겠지만 고정금리는 자 여기 주목.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4% 이자 수익률을 원해요. 고정금리 대출에서.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1%가 예상되면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명목상 5%를 받아내려고 해. 맞아. 근데 문제는 예상 인플레는 1%만 반영했는데 1년 동안 경기 변동이 심해서 실제 인플레가 3, 4%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은행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은행이 독박 쓰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은행은 있잖아요. 고정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은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뭔가 탄력적으로 변화 주면서 위험을 금리에 반영시켜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무슨 금리 대출을 더 선호합니까? 그래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더 선호한다. 이해가 안 가거든. 무조건 닥치고 암기해도 괜찮아. 은행은 변동금리 좋아한다. 끝.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뭐라? 1번. 그냥 들어봐요. 장래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에 고정 이자율 대출로 나도 말이 버벅거리잖아.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틀렸잖아. 변동 이자율로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내가 잠깐만 말 잘못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은행이 대출자잖아요. 은행이 대출자야. 돈 빌린 사람이 차입자고. 그래서 은행은 고정금리가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신에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됐죠?
뭐라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뭐 차이자 뭐라고요? 아, 대출자가 누구냐고? 야, 오늘 수업 끝내. 끝내. 야, 오늘 수업 끝내. 논문 쓸 때는 대출자 차입자를 안 써요. 대주 차주란 말을 쓰거든요. 돈 가지고 대주 차주가 뭔지 알아요? 돈 가지고 대주는 놈이 대주 아니야. 어? 그러니까 돈을 대주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출 나가는 게 대출자 아니냐고. 이 은행이지. 차주가 차 주인이 아니고 돈을 빌려 쓰는 놈이 차주야. 이게 차입자. 네. 이제 그만합시다. 야, 이거 우리 동영상 이거 잘라야겠다 이 부분. 왜냐면 다른 학생이 들으면 우리 수한 학생들의 수준을 도대체 네, 좀 이따 편집시킬게요 이거는. 아유 심각하네. 웃자 건설이었죠? 그래. 자 2번. 자 부채의 비율이 크면, 자 밑줄 부채 비율이 크면,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쓴다 이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밑줄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알죠? 자 밑줄 근거 유시간 말로 써봐. 그 위험이 무슨 위험인지. 미안해. 방금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유시간 소리라 쓰라는 내가 잘못했네. 그래요. 금융적 위험. 그래요. 내가 예. 어우 씨. 땀나네. 금융적 위험. 예, 금융적 위험 이렇게. 예. 다시는 여러분들 신기 불편하게 안 할게요. 다음 4번 위치적 위험. 그냥 읽어. 근데 시험에는 자주 등장해. 별표 치지 마. 그냥 읽어. 그냥 읽고 넘어. 오답도 안 나와 4번은. 5번 유동성 위험을 환금성 위험이라고도 옆에 써놔봐. 똑같은 말. 유동성 위험, 환금성 위험 똑같은 말. 팔려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점점 다운되겠죠. 예, 그게 유동성 위험이고. 6번은 별표. 이거는 투자 금융 양쪽 다 나와. 오후에 다시 할 텐데요. 전에 우린 언젠가는 순이감의 세율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뒤쪽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 질문 아무튼 자주 나와요. 네. 6번은 맞죠.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 세금 정산 시 비용 인정받는다 됐고. 7번도 쉬운데 시험에 잘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돈의 가치, 화폐 가치 손실 위험에 방어하는, 대처하는 효과가 있다. 뭐죠? 인플레이션 해지. 어린이나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잘 등장해요. 네. 다음 8번.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건물주가 저예요. 5층짜리 이 건물주가 전데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횟집 넣어봐. 동일 업종. 그러다가 갑자기 뭐 콜레라니 회를 먹으면 어쩌니 저쩌니 해봐. 다 장사 안 돼 버리죠. 그러면 동일한 업종으로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결국 다 월세 밀려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좋겠다. 근데 1층에다는 횟집, 2층에다는 소고기집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른 업종을 넣게 된다면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 포트폴리오 때 상관계수란 말이 있어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라고 전에 들어본 적 있죠. 나중에 뒤에 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9번.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죠? 자, 전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잠깐 기다리고. 11번. 위험에 대처하는 관리 방법으로,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은행 금리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그에 대한 영향을 반영해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상향 조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이 틀렸고요. 네. 다음 11번.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제외시킨다. 맞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답은 1번과 10번인데 시험에 나왔던 표현 좀 잠깐 할게요. 전가. 정가는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정가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가, 아까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은 예상 인플레, 지금 인플레가 발생했어 안 했어? 예상 인플레 영향을 금리 반영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 임대인도 마찬가지. 임대인도 임대료가 이만큼인데 한 번 임대료 결정하면 2년 동안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를 반영해서 그 영향을 임대료에 플러스 알파 시켜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세금의 일정 부분을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떠미는 게 전가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음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높이게 된다. 2번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에 수반되는 비체계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4번 예. 위험의 전가란 투자자는 위험한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요? 왜? 위험한 투자 대안을 제외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 왜 틀렸어? 2번? 왜 틀리?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그래,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거 맞지?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어요? 해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4번 실제 기출 문제 4번이 틀렸어. 왜 틀렸어? 예, 정가는 누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건데 요거는 정가가 아니고 위험한 투자 대안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그냥 위험한 투자 대안을 제외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남에게 떠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틀렸던 문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런 문제 유형도 안 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갈수록 태산 아닌가요? 갈수록 태산이야. 산 넘어 산. 그러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잘하실 거죠? 뭐 이제 대답도 안 해버려. 뭐. 자,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볼게요. 그냥 쓰지 말고 평균 분산 분석법, 그냥 지배 원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잠깐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A란 부동산에 투자하면 10%의 수익률이 예상돼요. 근데 이건 달성된 결과치가 아니고 예상해보는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어찌 사람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겠어요? 뭔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상했던 수익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의 오차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 평균이라고 그래요. 예상 수익을. 요걸 갖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해요. 변동 가능성. 근데 사실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정확하게 통계 용어로 보면 달라요. 분산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산인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아이씨 안 물어봐. 이게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끄집어낸 것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데 우리 시험은 그냥 둥그렇게 개념만 요구하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바로 예상 수익률에서 빗나갈 가능성, 변동 가능성은 그냥 위험인데 위험을 그냥 뭐라고 읽어줘 버린다. 시작. 분산 또는 표준편차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내가 하나 그리긴 그릴 텐데 뭐 굳이 그릴 필요도 있나 모르겠다. 예.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B가 있어요. B는 기대 수익률이 12%고 표준 편차가 이제 이렇게 3% 들어갈게요. 여러분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 편차 위험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 이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 찍자 이거야. 평균 뭐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적은 게 좋지 않겠어요? 맞죠? 위험이 똑같으면 평균 수익이 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 말인데 일단 가봅시다. 여기에 C가 있다고 볼게. C. 그럼 B하고 C는 서로 위험이 똑같죠? 그럼 뭐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B 선택해요. 그래서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거 찍는 거고. 다시 여기 X가 있다고 할게. X하고 B는 수익률이 똑같죠. X가 위험이 더 커요? B는 위험이 적고? 뭐 선택하실 거예요? B. 그러면 맞아요. 이거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비금친 영역에 그 어떤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놈보다는 B가 더 선호된다. 이걸 그냥 평균 분산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게 좋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B하고 요 A가 있어. A는 기대 수익률이 10%야. A는 B보다 수익률이 작죠. 대신에 표준 편차가 2%야. 그러면 있잖아요. A하고 B가 같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영역 내에 있는 놈한테는 A가 독보적인 존재죠. 그죠? 그래서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아니 B가 B를 선택하면 되는데 A하고 B와 관계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수익률은 A가 크고 위험은 A가 커요. A는 고위험 B 자꾸 A라네. B는 고위험 고수익이고 반면에 A는 수익률이 작지만 강점도 있어. 위험도 작아. 얘는 저위험 저수익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때 등장하는 놈은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라 누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근데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공격적 투자자는 둘 중에 뭘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B를 선택하겠죠. 조심 보수적 투자자는 A. 그렇죠? 네. 어디 12번 문제 푸는데 옳은 것은 1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를 경우에 A 투자 대안과 B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을 경우 문장 끊어. 이제 위험 적은 놈 찍으면 되는 거지 뭐. A 투자안보다 B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이 말은 중간에 또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학생들은 혼란을 주는 거야. 필요 없는 소리.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크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은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A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B를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동그라미 2번. 저번 주에 닥치고암기 하나 들어봤네. 엊그저께. 위험 회피적일수록 혐오적일수록 곡선의 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급하다. 왜 그런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예. 2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안 많하다. 급하다. 네, 급하다. 틀렸죠. 다음에 사실 3번이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별표 치지 마. 네.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누가 더 큰 게 좋아? 기대가 더 큰 게 좋지 않아요. 요구치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안이 채택된다? 에이. 틀렸죠? 5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아니 5번. 근데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죠.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 엊그저께 빌딩 그리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비체계적인 위험은 아니고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만 헷갈리세요. 5번 아무튼 투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야 반비례야?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고 위험이 작을수록 수익률도 작으니까 비례죠. 비례는 부가 아니고 정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요. 6번. 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달리 결정할 수 있겠죠. 6번 맞아요. 이제 4번은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자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현금수익 되죠. 세전에서 세금 빼면 세후 현금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까지는 아직 원리금이라든지 세금의 영향 공제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그 자체거든요. 좀 이따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보니까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어때요? 맞죠? 예, 그렇죠. 좀 이따 알려줄게요. 넘기세요. 두 개. 2번, 6번. 2번 몇 번? 4번, 6번인가? 예, 그렇죠. 답 두 개예요. 4번, 6번. 예, 그래요. 다음.
예, 23번. 자,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이제 실제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랬는데 니은에 보니까 대부분이라고 나왔죠. 시험에서 부채 비율로 출제위원이 잘못 용어를 써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긴 됐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풀어봅시다.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 거예요.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금융교 위험이 커지죠.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4번, 5번은 나가리죠. 1타 몇 피예요? 왜 쌍피야? 3P지 이 양반들아. 3P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시험처럼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것은 2번과 3번이야. 근데 2번과 3번에 공통적으로 니은 있죠. 니은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보니까 2번은 디귿이 있고 3번은 디귿이 없기 때문에 디귿의 진위 여부라든지 리을의 진위 여부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일단 디귿 보니까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밑줄.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차입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총 자본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율이 너무 커버리니까 남의 돈을 갖다 쓰더라도 내 수익이 줄어든다 이거거든요. 이게 조건이야. 이런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으니까 그냥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리을도 잠깐 볼게요. 리을.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때요? 자, 여러분,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지렛대 효과? 어머, 우리 수요일 날 했다. 엊그저께 동일하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 중립적. 아유, 잠깐만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하고 대출 이자율하고 놓고 봤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이 12%인데 대출 금리가 10% 더 싼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싼 이자를 갖다 쓰기 때문에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 수익률이 더 커지는 긍정적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고, 다음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경우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0이란 것은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률이 12%일 때 대출 이자율이 12%면 남의 돈을 조금 갖다 쓰든 많이 갖다 쓰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한번 숫자 넣어가지고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수익은 그냥 1천만 원이라 할게요. 빌린 돈이 6천만 원이라 할게요. 6천만 원. 자, 스톱. 잠깐만. 1억짜리 사는데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총 수익률이 10%죠. 10%죠. 근데 대출 금리도 10%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볼래요? 6천만 원에 0.1은 600만 원이죠. 그러면 1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야? 400만 원 남죠? 그렇죠?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이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10%. 아까랑 똑같죠? 다시 대출 이자율과 총 수익률이 똑같은 조건에서 차입 비율을 바꿔볼게. 6천만 원 빌렸죠? 1억짜리 사면서 자 8천만 원 빌려볼게. 그럼 자기 돈 2천인가요? 2천이죠? 그래도 수익률 똑같아. 해봅시다. 8천만 원의 10%는 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만 원에서 800만 원 빼면 200만 원 남았죠? 자기 돈 2천 투자했죠? 2천 투자해서 200만 원 벌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 그러니까 봐요. 요런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남의 돈을 10% 갖다 쓰든 90% 갖다 쓰든 상관없이 수익률은 변함이 있어 없어? 0이 뭐냐면 남의 돈, 그러니까 총 수익률과 대출 이자율이 똑같기 때문에 남의 돈을 조금 갖다 빌려 쓰든 많이 갖다 끌어다 쓰든 상관없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의 수익률은 종종보다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중립적 레버리지예요. 네. 다음 하나 더. 우리 부의 레버리지는 총 수익률이 12%인데 돈이 급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리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나 봐. 그래서 저기 캐피탈 회사에서
좀 비싸더라도 14% 갖다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수익률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정의 지렛대익과 중립적 지렛대익과 부의 지렛대익과는 남의 돈을 빌려 쓰는 비율이 크냐 작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총 수익률과 대출 이자율과 관계에서 총 수익률보다 금리를 싼 금리를 갖다 쓰면 남의 돈을 조금 빌리든 많이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요거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고 요 두 놈이 같으면 남의 차익 비율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고 요런 조건이 갖춰지면 남의 돈을 많이 쓰냐 조금 갖다 쓰냐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률은 12%보다 더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게 이 지렛대 조건이에요. 차익 비율이 크냐 작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정의 지렛대가 무슨 지렛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온 게 깔끔해 진짜. 계산 문제는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동의 안 하는 눈빛이네.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자 이제 한마디 더 할게요. 니은도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니은도. 니은은 이제 맞게 고쳐놨어요. 근데 대부 비율이 50%고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지분 수익률은 12% 해볼게요. 자기 지분이 그러면 절반이 들어갔나요? 50%가? 총 수익률 10%죠? 이자 비용 빌린 돈 50%죠? 대출 이자율 몇 프로래요? 8%. 8%. 자, 그러면 50% 곱하기 8%는 얼마?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 학계로는 또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소수점으로 바꿔놓고 풀면 돼. 우리 요거 바꿔놓고 할까? 0.5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0.5 곱하기 8은 4입니까? 그러면 10에서 4 빼면 6이죠. 요거 50이죠? 그러니까 6 나누기 50은 0.12니까 몇 퍼센트냐면 12%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자 근데 우리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은 이제 니은이 맞으니까 3번인데 요 당시 요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풀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니은 풀면서 부채비를 놓고 막 답이 안 나온다 난리 치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 그렇게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박스 문제는요. 박스를 먼저 다 해결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니은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거든.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근데 니은 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봐. 기억이 틀렸거든. 그러니까 1번, 4번, 5번 답이 안 돼. 2번, 4번은 2번, 3번은 둘 다 니은이 있어. 그러니까 니은은 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그러는 소리 안 듣는 학생들은 니은 풀면서 이상하네. 부채비율이 아니고 대부비율로 하면 답이 되는데 부채비율로 하니까 답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니은이 이제 부채비율이라고 이제 잘못 나오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두 개가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맞는 건 니을 하나만 있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이제 시간 많이 뺏긴 거지. 그래서 이제 시험 출제 기관에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위자료 차원으로 모두 정답 처리해 줬죠.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시험장에서 여기서 이거 문제 풀다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겼겠어. 그리고 한 번 여기서 꼬이잖아요.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엄청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위자료 한 문제 모두 정답 받았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커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시킨 대로 하셔야 돼. 이런 박스 문제는 자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풀어놓고 나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만약 이런 문제 걸리면 실이 너무 커요. 잃는 게 너무 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 어차피 이런 거는 거의 기억 니은 아니면 많이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가면 끝나는 거지. 단 한 번도 박스에서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억 니은에서 끝나고 아니면 디귿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냐고 한지 알려드렸죠. 하나씩 풀면서 아닌 거 딱딱 걸러내가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알았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또 이어서 하죠. 휴식했다 하겠습니다.